이산가족 상봉 1시간 전쯤에 2차 상봉단의 첫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영상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면 한 1, 20분 후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노영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 전 대통령 오늘 또 선거 공파인데도 출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재판을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사법적인 판단이 본인이 봤을 때 재판을 통해서 이길 확률이나 아니면 유리한 판단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그 변호사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네. 그럼 결국 본인이 이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게 뻔한 이런 재판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치적 상황이 변했을 때 특별 사면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풀려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현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비판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음의 스텝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역 1심에서 24년,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25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오늘 재판에 참관하러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참관을 하러 왔는데, 김문수 전 지사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친박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태극기 집회에도 항상 나왔던 분이고, 단상에 올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 분이 오늘 법정을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없는데 재판이 진행된 상황을 지켜봤다. 그것도 어찌 보면 김문수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친박 태극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이 결국은 저런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항소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량이 늘었어요. 네, 재판 보이콧한 것이 사실은 좀 괘씸죄와 비슷하게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지금 벌금 액수가 2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 늘은 액수와 관련해서 아마 일련의 가중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판단의 기준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1심하고 달리 인정된 부분이 삼성에서 영재센터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봤는데 2심에서는 이걸 유죄를 봤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영재센터에 후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기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뭔가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뭘 부탁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청탁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순 뇌물죄에서는 반드시 부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앵커님에게 밥을 사주세요라고 말하면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배고파요라고만 말을 하게 되면 명시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나는 배고파요라고만 말을 했기 때문에 청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시에 현안이 있었다. 삼성의 승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묵시적으로 그런 식의 청탁을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필요한 영재센터와 관련된 후원금도 역시 뇌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이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에게 승마와 관련해서 말 지원을 약속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1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지원 약속도 유효한 뇌물로 보고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1심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었는데 예컨대 포스코나 현대차그룹 이런 곳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을 2심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펜싱팀을 만들어 달라라든가 더 블루케이에 대해서 후원해 달라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었는데 실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포스코 관련해서 인정된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인데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거죠. 자, 승계 작업.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지금 이재용 부회장까지 그룹을 승계받는 그렇죠. 작업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종의 합병에 이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재판부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런 식의 뭐 포괄적인 뭐 현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2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지금 본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반대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오히려 그런 포괄적인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 네. 인정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 전자와 생명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었다. 이게 바로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이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현안이 됐던 게 바로 당시에 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이제 찬성하냐 마냐였는데 네. 국민연금이 그걸 찬성을 해주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우호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것을 묵시적으로 했다 이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2015년 7월 달에 있었던 그 단독 면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5년 7월 25일에 단독 면담 이미 이전에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에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재용 씨 측의 그런 뭐 얘기에 대해서 혹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정부의 조치를 보게 되면 당시에 묵시적으로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받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외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 더 뭐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뭔가 외부적으로 장애 요인이 있어야 되는 네. 건데 그런 요인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었었죠.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는 뭐 크게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5년형 나왔던가요? 그렇죠.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석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유예로 네,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뇌물 관련 혐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더 인정되면 받았다는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청탁을 한 사실, 묵시적 청탁을 한 사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2심에서 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고 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단독 면담을 통해서 밀실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재판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뇌물 액수가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뇌물이 89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2심에서 36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행유예까지 나오겠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나온 그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대응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도 87억 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뇌물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올라가면 집행유예로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다시 이제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이 뇌물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지금의 그 2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 1심처럼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당초에 이재용 부회장, 오늘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도 1심에서는 89억 뇌물을 인정했다가 그 논란이 됐던 말 사준값, 뭐 비타나 5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요. 그 36억 정도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줬다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부분? 오늘 재판부에서는 말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줬다 이거죠. 네, 그것도 뇌물이다. 네, 그건 당연히 뇌물로 본 것인데 네. 다만 보험료 부분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의 소유권을 뭐 명시적으로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확정적으로 종국적으로
혹은 정유라 씨에게 이 말의 소유권을 넘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인정된다. 네. 다만 삼성 명의로 보험을 체결한 것이 있었었는데 그 피보험자가 당연히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나 정유라 이름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험료 이익이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보험료 2억 4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89억이 8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보험료는 빼라. 뇌물이 아니다. 그러면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가 2심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파기환송하면 항소심 가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재판부의 결정대로 그 재판부도 따른다면 형량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사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집행유예를 해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뇌물 X가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특검 측에서만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재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이 만약에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그러면 그 대법원에 올라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현재 대법원 올라간 그 재판 두 가지가 같이 병합돼서 병합은 아니지만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지만 재판이 합쳐질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재판이 합쳐진다기보다는 두 개가 같은 법리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과를 하나로 통일시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헷갈릴 이해하기가 수 있으니까. 어렵거든요. 그렇죠. 두 재판부가 전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업무 수습의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 검찰에서 그러니까 상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 1심보다는 2심에서 어쨌든 징역 형량도 늘어났고 벌금 액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다만 검찰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미래재단이나 K재단과 같은 재단에 대해서 출연한 그 돈을 실질적으로 뇌물로 왜 안 봐주느냐지 이거 하나만 남은 건데.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그건 뇌물이 아니다. 바로 그거죠. 일관성 있게 뇌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모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굳이 상고하면서까지 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이 검찰 입장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상고를 안 하면 이 재판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재센터에서 그 뇌물로 인정됐던 부분까지 전부 다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고를 해버리게 되면 이재용 재판부하고 뭐 여러 재판부가 다 같이 판단을 하나의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삼성에서 영재센터 후원한 금액이 사실은 다시 한번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상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한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법리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법대로. 그런데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왕 한번 풀려났는데 그걸 다시 또 수감하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인도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독대도 하고. 반면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만 봐주냐? 법리가 있고 돈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줬다는 사람은 그 돈 빌려줬다고 그 말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빠져나가느냐 이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세우고 법리를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재용 부회장 혼자 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회장의 능력과 비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삼성은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봐요. 물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위치나 어떤 결정사항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이 지금의 어떤 큰 역할을 완전히 못하거나 이런, 마비되거나 이런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삼성은 나름대로 삼성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정부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법리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삼성에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그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지만 정부가 나서서 삼성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순간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또다시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든 그 판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거야 당연한 얘기. 예, 그리고 저는 그 여론이 어떠한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연결시켜서 삼성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논리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2016년 12월이죠.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당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15년 초죠.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순실 지원을 위한 우회 통로를 이용한 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보낸 자금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제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특검 조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병 비율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거는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 재판 아니고도 두 개인가 재판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1심, 거긴 다 1심만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형량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 합치면 국정농단 25년, 네.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6년, 네. 그리고 공천 개입 2년 해서 총 네. 33년이 나옵니다. 물론 새 재판 다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아까 예. 노변 선생님 말씀처럼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특검이 상고를 포기하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상고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항소장을 본인의 이제 형제 자매죠. 네. 여동생 박근영 씨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뭐 취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판 자체를 전부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법리상으로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특검 측에서 상고하지 않든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3, 4일 정도 지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인단도 국선 변호인이 나왔습니까? 네, 국선 변호인단은 그 나왔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면회 안 하고요. 네. 가족들도 박지만 씨나 누구도 만났다는 말은 없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만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감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냥 유 변호사 한 명만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방에서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까 그 부분, 그 가장 핵심으로 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심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네. 여기 최근에 뭐 계엄사 문건 같은 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 사법농단. 사법농단. 네, 사법농단이라고 하죠. 네. 사법농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까? 재판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검찰이 이제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특히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재판부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게 만들고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 재판 같은 경우도 일본과
정부와의 관계 개선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개입하고. 근데 비서실장이 나섰다고 하면 비서실장 혼자의 단독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네. 아니, 김기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지시했다고 받았다. 말했으니까.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이 죄로부터 가벼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농단 문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여기에도 재판에 분명히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기무사 개헌 문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뭐 지시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조사를 하다 보면 이걸 단순히 왜냐면 군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권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고 군 통수권자인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문건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재판이나 법정에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 징용 피해자들을 끌고 간 일본 대기업들이 배상해라는 그 판결은 당시 청와대가 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판결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까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항소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심하고 그 징역형의 선고는 20년으로 똑같았지만 네. 벌금이 20억 늘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늘어난 금액만큼 같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궁예의 관심법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씨 변호사가 네,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20억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금원이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말도 한마디 오고 가지 않고 청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네. 이심전심으로 이 상황을 서로 간에 도와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 궁예처럼 거죠. 마음을 읽은 거냐 그렇죠. 재판부가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경재 변호사는 아직도 최순실 씨를 변호하고 있군요. 네, 어쨌든. 아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 네. 벌금 1억 원, 그리고 네. 추징금 4,200만 원 정도가 선고됐었는데요. 네. 2심에서는 깎였습니다. 징역 5년으로 1년이 줄어들었고요. 네. 벌금 액수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실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네. 지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2심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 남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